성공률 높여라. 병용 임상 카드를 꺼내든 제약바이오. 면역항암제 임상 4,000건 중 3,000건이 병용요법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글로벌 트렌드라 부를 수 있죠. 병용요법은 임상시험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입니다. 병용요법은 이미 검증된 약물을 함께 사용해 반응률을 높이는 동시에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미 검증된 약물이란 것은 엄청난 강점을 가집니다. 다음의 두 기업 중 여러분은 어느 기업과 사업을 하시겠습니까? 왼쪽은 2016년에 설립된 신생 인공지능 기업 프레임 AI고 오른쪽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당연히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여러분에게 사업 제안을 한다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속으로 땡 잡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만큼 이미 검증되고 증명된 것들은 강력한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우리 속마음에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이해 득실에 대한 계산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즉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기업과 협력하는 것보다 이미 된 기업과 협력하는 것이 더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약 개발에서 병용요법을 하는 이유는 이미 검증된 신약과 함께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것이 더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제약사들이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글로벌 제약사의 항암제들과 병용요법을 추진합니다. 임상시험 역량도 뛰어나고 훌륭한 항암제를 가진 건 아무래도 글로벌 제약사겠죠. 둘 다 신생기업인 A와 B가 협력하는 것보다 글로벌 제약사와 손잡고 협력하는 것이 심적으로도 편안하고 성공 가능성도 높을 것입니다. 마음이 편한 이유는 글로벌 제약사의 역량을 신뢰하기 때문이겠죠. 어떻게 보면 신약 개발 분야에서도 승자 독식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미 능력이 증명된 글로벌 제약사와 함께 임상시험을 하고 싶어하지 미래 잠재력이 좋더라도 현재는 별 볼 일 없는 기업과 임상시험을 하고 싶어하진 않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제약사는 돈도 많고 실력도 탁월하기 때문이죠. 당장에 HLB도 중국 거대 제약사인 항서제약과 병용 임상시험을 추진했었습니다. 승자 독식 시장은 경쟁자보다 우세한 제품이나 서비스가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 등급의 수익에서 불균형적으로 큰 부분을 차지하는 시장을 말합니다. 제품의 최고 생산자가 경쟁사보다 훨씬 더 많은 수입을 올릴 때 발생하죠. 승자 독식 시장의 예로는 스포츠 및 엔터테인먼트 시장이 있습니다. 승자 독식은 시장 참여자들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비정상적으로 한쪽으로 쏠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되는 기업만 더 잘 되는 현상입니다. 그림을 보면 승자 독식은 자석처럼 대부분의 자원이 승자 쪽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승자 독식은 필연적으로 all or nothing이 됩니다. 승자가 아니라면 모든 걸 빼앗기게 되죠. 반대로 승자는 모든 걸 갖고요. 예를 들어 선거도 승자 독식 시장입니다. 선거 때 1%만 앞서서 당선되기만 하면 전리품은 100% 차지하게 됩니다. 역시 승자 독식 시장이죠. 파레토 법칙을 넘어서는 것이 승자 독식입니다. 파레토 법칙이란 80대 20 법칙이라고도 불리는데 80%의 결과가 20%의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경제학자 빌 프레도 파레토가 이탈리아에서 20% 사람들이 80% 부를 소유하고 있는 현상을 관찰하면서 유래하였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아마존의 등장과 함께 파레토 법칙과 상반된 롱테일 법칙이 등장했는데 인터넷 발달과 유통구조의 혁신으로 롱테일 법칙은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파레토 법칙은 소수의 상품에 의해 다수의 인기를 누리는 구조입니다. 롱테일 법칙은 다양한 다수가 거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승자 독식 시장 위너 테이크스 올 마켓은 파레토 법칙이 20대 80의 사회를 넘어 소수의 사람이나 소수의 회사가 사회 거의 전부의 부를 차지하게 되는 사회로 나아가는 현상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파레토 법칙도 쏠림 현상이지만 승자 독식은 극단적인 쏠림 현상입니다. 오직 승자만이 모든 것을 차지합니다. 서로 다른 작업량에 대한 보상 분배는 시장이 승자 독식으로 간주되는 정도를 결정합니다. 말이 어렵죠? 예를 들어 대부분의 복권 게임은 한 사람이 전체 보상을 받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100% 승자 독식 시스템입니다. 중간 사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림픽 경기에서는 상위 3명의 개인이나 팀에게만 메달이 주어지고 다른 선수들은 자랑할 권리와 홍보와 같은 적은 보상을 받습니다. 상황이 변하자 승자 독식 시장으로 변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은행 예금자들이 불안함을 느끼자 곧장 예금 인출 사태, 뱅크런이 벌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열등한 은행들이 파산하는 경우죠. 이렇게 불안한 은행에서 인출한 돈은 더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우량한 은행으로 몰려 들어갔습니다. 이것 또한 쏠림 현상이 벌어진 것이죠. 미국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지속적인 뱅크런, 즉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를 버티지 못하고 결국 파산했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미국의 대형 은행들은 4월 15일 깜짝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금리 인상과 예금 쏠림 현상이 발생한 영향 때문입니다. JP모건 체이스의 고객 예금액은 증가했습니다.
있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과 시그니처 은행의 잇따른 붕괴로 불안함을 느낀 예금자들이 체이스 은행과 같은 대형 은행으로 돈을 옮겼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경제 위기가 오면 저도 모르게 승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둥바둥 살아남았더니 주위 경쟁자들은 다 망하고 내가 1등이 되는 경우가 있죠. 착실하게 건실하게 무리하지 않고 내실을 쌓으며 성장하는 기업들은 최후의 승자가 됩니다. 리만 브라더스는 망했죠. 상대적으로 다른 경쟁사들은 리만 브라더스의 빈자리를 채우며 수혜를 받았습니다. 수혜를 받은 케이스로 글렌 스턴스가 세운 회사 스턴스 랜딩이 있는데요. 스턴스는 2007년 모기지 대출 위기에서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미국 최고의 대출 기관 중 하나로 부상했습니다. 이렇듯 누군가는 망하면 누군가는 흥합니다. 금융위기 때 모두가 힘들었을 것 같지만 경쟁력을 갖추고 부상한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는 시기였던 것이죠. 격변의 시기에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변화가 없는 시절에는 이런 것들이 불가능할 수도 있었습니다. 내 위에서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던 어떤 사람이 어느 날 추락하면 그만큼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공간이 생깁니다. 차분히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사람에게는 이런 기회가 주어집니다. 갈수록 커지는 주가 조작 의혹에 쑥대밭된 키움증권, 동학개미들에 의한 키움증권 보이콧 움직임까지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여론인 것 같긴 한데요. 이번 키움증권의 위기는 다른 증권사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키움증권은 정말 부동의 1위죠.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에 키움증권의 경쟁력은 쉽게 무너질 것 같지 않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명예에 다소 흠집은 생겼을지라도 여전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투자자들의 사랑을 받을 거라 생각합니다. 키움증권의 편리함은 경쟁자들이 넘어서기 쉽지 않죠. 저는 유안타증권과 제휴하기 때문에 유안타증권을 응원하고 싶은데요. 개인적으로 T레이더는 MTS를 잘 만들었기 때문에 영웅문에 비벼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 생각이고요. 위기가 올 때 경쟁력을 갖추면 승리합니다. 어중이 떠중이는 전부 쓸려나가기 때문입니다. 물론 내가 바로 그 어중이 떠중일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사실 저도 위기의식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회사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위기 속에 솔직히 휩쓸려 나가 떨어질까봐 불안함도 있습니다. 살기 위해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해야 할 것입니다. 경쟁력이란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인간, 개개인부터 기업, 산업, 국가까지 광범위하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경쟁력이 없다면 도태됩니다. 적자 생존이죠. 적자 생존은 영국의 철학자 허버트 스펜서가 제시한 용어로 환경에 적응하는 종만이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종은 도태되어 사라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진화는 적응이죠. 주어진 환경에 가장 적합한 종이 살아남는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살아남는다는 의미는 개체의 생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종의 생존을 말하는 것으로 종이 다음 세대로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흔히 찰스 다윈이 처음 쓴 것으로 알고 있으나 다윈은 이를 종의 기원 초판본에 언급한 적이 없고 실제로는 허버트 스펜서가 먼저 용어를 창안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다윈은 스펜서의 의견을 참고해서 종의 기원 5판부터 적자생존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합니다. 적자생존을 영어로 Survival of the Fittest라고 합니다. 환경에 가장 적합한 자가 살아남는다는 뜻이죠. 검사 출신 이보견 금감원장은 키움증권부터 찍었다고 합니다. 최근 주가 폭락 사태를 촉발한 것으로 지목되는 차익결제 거래 즉 CFD 상품을 키움증권 측이 적절하게 운영했는지를 확인하려는 목적이라고 합니다. CFD는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도 사고판 차익만 거래하는 상품으로 담보격인 증거금만 내면 최대 2.5배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키움증권은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금감원은 이 같은 키움증권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증권사 중 가장 먼저 검사에 나섰습니다.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 키움증권 임직원의 CFD 거래 연루 여부를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누가 CFD 거래를 했는지 밝힌다는 것입니다. CFD는 Contract for Differences의 줄임말입니다. Contract은 계약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CFD는 거래 상대방이 존재합니다. 그림 자료를 보면 악수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한 명은 상승 베팅이고 다른 한 명은 하락 베팅입니다. 지금 적게는 수십억 원, 많게는 수백억 원 손실을 본 개인 투자자들은 상승에 베팅한 CFD 계약자였습니다. 그렇다면 반대편에서 하락에 베팅한 CFD 계약자도 있을 텐데 아직 누군지 밝혀지지 않았죠. 금감원은 아마도 CFD 거래를 살펴보면서 반대편에서 하락에 베팅한 주체가 누군지 알아내려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번 대폭락 사태로 누가 이득을 받는지 특정하면 사건의 실마리가 저절로 풀려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CFD는 물리적인 상품이나 유가증권을 주고받지 않습니다. 정산만 할 뿐이죠. CFD 거래는 기초자산인 주식을 실제로 보유하지 않고 그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을 이용한 차익을 목적으로 매매하여 그 차익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를 말합니다. CFD 거래는 레버리지 효과가 크므로 시장 상황이 투자자에게 불리한 경우 원금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사건이 그 예죠. CFD 거래는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으므로 대금 결제는 없는 대신 증거금을 납입하며 미결제 약정 청산 시까지
증거금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CFD는 매월 마지막 거래일 종가로 정산됩니다. 주식과 다르게 매도 진입도 가능하고 금융비용도 발생합니다. CFD 거래는 일별로 롤오버이자 차입 수수료 등 금융비용이 부과됩니다. CFD 거래는 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주식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주가보다 더 크게 가치가 하락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절실히 느꼈죠. 다른 증권사는 모르겠으나 유안타증권에 따르면 CFD는 월 정산하는데요. 월 정산? 매월 마지막 거래일에 정산한다는 것을 알고 다시 차트를 보니까 4월 24일부터 폭락을 했습니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4월달이 다 끝나가는 시점부터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증권사도 유안타증권처럼 마지막 거래일에 월 정산하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확신할 수는 없지만 타이밍이 절묘합니다. CFD는 레버리지를 사용할 수 있어 위험하기 때문에 전문 투자자라는 거래 자격이 있어야만 거래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과거에 전문 투자자였다 할지라도 전문 투자자 유효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신규 주문이 제한됩니다. 엄격하죠? CFD는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 상품이 아닙니다. 잃고 나면 복구가 안 됩니다. 은행은 5천만 원이라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도 있지 CFD는 전혀 없습니다. CFD는 숙련된 트레이더가 사용하는 고급 거래 전략이며 미국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CS 사태를 부른 빌황 사건도 CFD 때문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미국에 CFD가 없다고 하니 놀랐습니다. 그런데 정말입니다. 차익결제 거래 CFD는 1990년대 영국에서 첫 선을 보였습니다. 이후 한국을 비롯해 독일, 호주 등 20여 국이 허용했는데 다만 미국, 홍콩 등은 투자 위험성 때문에 개인의 CFD 거래를 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개인 투자자가 CFD 거래를 할 수 없게 금지된 상태입니다. 신기하죠? 금융 최첨단을 달리는 미국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CFD가 금지인데 한국은 CFD가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단이 난 거죠. CFD는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위험성 때문에 개인의 CFD를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나 거주자면 미국 내 증권사뿐 아니라 해외 증권사를 이용해도 CFD 계좌를 개설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천 봉쇄되어 있다는 거죠. 홍콩도 개인 CFD를 금지하지만 해외 증권사를 이용할 경우 CFD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시장이 발달한 미국과 홍콩이 CFD를 제한하는 것은 장외에서 거래되기 때문에 정부가 관리 감독하기 어렵고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라고 합니다. 손해를 볼 확률이 높은 것도 문제입니다. 영국 FCA가 2016년 CFD를 표본 조사한 결과 투자자의 82%가 손실을 봤습니다. 반대로 해석하면 성공률은 18%밖에 되질 않는 CFD 거래입니다. 그러니까 CFD를 매매하면 돈 벌기 쉽지 않다는 거죠. 빌황을 침몰시킨 CFD가 SG 사태로 국내에서도 폭발했습니다. CFD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2021년 아케고스가 CFD 마진콜로 이틀 만에 26조 손실을 봤죠. 그렇다면 빌황은 도대체 어떻게 CFD 거래를 한 거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미국 내 거주자 및 미국 시민의 CFD 거래를 원천 금지하고 있습니다. 빌황의 아케고스 펀드 역시 역외 펀드를 통해 유럽 및 아시아계 투자은행과 거래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방법을 만들어서 우회하고 해서 CFD 거래를 했다는 거죠. 미국에서는 못하니까 유럽과 아시아에서 CFD 거래를 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역외 펀드를 끼고 말이죠. CFD는 본질적으로 투자자가 매우 단기적으로 증권의 방향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아까 유안타증권의 경우 CFD는 연 단위가 아니라 월 단위로 정산되었죠. 이제 왜 CS가 빌황의 아케고스로부터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CS는 유럽에 존재하는 투자은행입니다. 빌황은 미국에서 CFD 거래를 못하니까 유럽에 있는 투자은행과 거래했던 것입니다. 그중 하나가 CS였던 거죠. CS는 스위스의 글로벌 투자은행이고 유럽 최고의 투자은행이며 세계 상위 5위권의 금융권 유명 투자 증권 회사였죠.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웃기게도 이렇게 된 거죠. CFD를 금지한 미국이 피한 것을 유럽이 받은 것입니다. 빌황은 미국인 투자자입니다. 미국이 아니라 유럽 가서 사고를 쳤죠. 미국인은 CFD 거래가 원천 봉쇄되어 있는데 빌황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내서 뚫고 우회해서 결국 유럽에서 CFD 거래를 성사시켰고 그 결과 유럽은행이 폭망했습니다. 어느 한편으로는 대단하죠. 역사적으로 레버리지 단타는 성공률이 낮았습니다. 위대한 투자자였던 제시 리버모도 굉장히 많은 파산을 했었습니다. 워런 버핏과 달리 끝이 안 좋았죠. 저도 미수 몰빵 단타 치다가 셀 수 없이 많은 깡통을 찼습니다. 도파민이 뿜어져 나오는 걸 참을 수 없죠. 통계적으로 미수 몰빵 단타는 성공률이 낮습니다. 한 번만 삐끗해도 큰 손실이 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배가 산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임상시험에서 글로벌 제약사와 병용요법을 추진하는 것은 글로벌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저녁에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김익래 회장은 사퇴하고 605억 원의 주식 매각 대금을 사회에 환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법적 문제 없었다 하더라도 많은 분께 상실감을 드리게 돼 책임 통감한다고 했습니다. 키움증권은 역시 키움증권입니다. 괜히 업계 1위가 아니죠.
때문이죠. 키움증권은 회장부터 먼저 자신이 가진 것을 내놓고 낮은 자세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 없이 먼저 회장 자리와 605억 원이라는 돈부터 내려놓고 사과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느껴진 건 키움증권을 이용하는 고객들과 더 나아가 지켜보는 국민들의 감정까지도 소중하게 생각하는구나 였습니다. 이런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사업을 해와서 그동안 키움증권이 잘 성장해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세술의 측면에서도 이보다 더 나은 방법이 떠오르지 않게 가장 베스트하게 대처한 것 같습니다. 물론 금감원 조사가 다 끝나야 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결판이 나겠지만 저는 김익래 회장의 순수한 마음에 좀 더 믿음이 갑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 아는 사람이 소탄대실할 판단을 했다고 생각지 않기 때문입니다. 김익래 회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는데요. 40년 가까이 기업을 경영하면서 고객의 신뢰를 최우선으로 여겼고 그 뜻을 함께해준 임직원들 덕분에 오늘날까지 대과 없이 그룹을 이끌어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물러나지만 다우키움 그룹이 고객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은 변치 않을 것이며 앞으로 국민 여러분들께 더욱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응원하겠습니다. 김익래 회장의 기자회견을 들으면 고객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과 함께해준 임직원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번 하한가 사태로 실망하셨거나 손실을 보신 분들은 저와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기자회견에서 느낀 것을 솔직하게 그대로 말할 뿐이고요. 하지만 저는 유한타증권과 한 배를 탔기 때문에 솔직히 유한타증권이 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한타증권도 훌륭한 임직원들이 있기 때문이죠. 제가 봤습니다. 키움증권, 유한타증권 등 정말 다들 훌륭한 마인드로 사업을 해가는데 경쟁이 쟁쟁합니다. 제가 유한타증권을 맘 놓고 적극 추천하는 이유는 고객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가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신뢰하고 적극 함께하는 것이지 고객으로부터 어떻게든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만 느껴졌다면 이렇게까지 제가 깊게 전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키움증권에 익숙한 제가 이제는 유한타증권을 메인으로 써야겠다고 결심하게 된 무언가의 이유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긴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연휴 보내세요. 감사합니다.